네, 추신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기사네요. SK그룹입니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군산 쪽에다가 SK가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SK의 소셜벤처 프로젝트 군산 부활 불시 대길이라고 하는 기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는 아니고 사설을 좀 가지고 왔는데 SK 소셜벤처 프로젝트가 군산의 부활에 되는 불씨가 되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SK그룹의 에너지 계열 기업이죠. SK ENS가 소셜 벤처 기업을 위한 거점을 전북 군산에 조성하고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인데 의미가 민간 기업이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군산 구도심 지역에 인큐베이팅 오피스를 만들고 청년 기업가들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 기업가들은 앞으로 1년간 군산에 특화된 관광 연계 사업과 홍보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특산품 브랜딩 작업 등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군산은 조선과 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던 전북 지역 내에 드문 제조업 생산 기지였는데 최근에 제조업 침체 또 현대중공업 조선소 GM대우 자동차 생산 라인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돼 버렸죠. 그래서 SK ENS가 들어와서 이번 프로젝트의 스웨덴 말메를 벤치마킹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말메라고 하는 곳이 스웨덴 제3도시이자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잘 나가다가 조선업 몰락과 함께 노동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서 한때 죽음의 도시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라고 하지만 나락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며 과감하게 주력 산업을 전환함으로써 도시 재생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면 좋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SK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공유, 그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CSR,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SK 계열사 어느 계열사에 지원하시건 간에 이미 SK 자기소개서는 제출했으니까 면접 때 이 내용은 꼭 가져가셔서 꼭 한 말씀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CSR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를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SK ENS가 하고 있는 로컬라이즈 군산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째 유통산업이죠. 아울렛에 봄이 왔어요. 놀이공원처럼 세단장한 프리미엄 아울렛이네요. 롯데 기흥점 100일 만에 200만 방문했다. 실내 서핑, 호수광장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하고요. 현대 김포점은 매주 토요일 날 불꽃 축제, 신세계 사이먼은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와, 기흥점 실내에 서핑을 할 수 있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마트, 백화점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봄이 성큼왔다. 봄비가 내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깼고 상점 밖의 광장에서는 플리마켓, 벼룩시장이죠. 어린이들이 모이는 놀이터 주변에서는 공연이 이어진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이라고 하는 걸 봤고요. 쇼핑몰에 처음 입점한 예스24 중고 서점도 기흥점의 명소인데 왜 그러냐면 골프장과 맞닿은 위치라서 통창으로 골프장이 내다보이는데 골프장의 광경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책도 빼곡하고 결정적으로 앉을 자리가 많다라고 하네요. 쇼핑에 지친 이들의 숨은 쉼터로 인기다.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키 팩토리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공간만을 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상품군도 2, 3년차 재고부터 1년차 재고, 신상품까지 제품이 다양한 것이 팩토리 아울렛의 장점인데 방문객이 몰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피하면 좀 더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남 쪽에서는 역시 김연아라고 하죠. 현대 김포 아울렛, 김포 현대 아울렛 김연아. 여기도 가보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여주와 파주점에서 체험 이벤트를 늘렸다. 신세계 사이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먼 곳에 여주도 가장 멀고요. 파주도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장소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입지적인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실제 기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마트, 그다음에 아울렛, 그다음 백화점 등 오픈된 유통업체들, 오프라인에 있어서 유통업체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째 갈게요. 식품산업. 자, 우리만 HMR을 먹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은 더 크겠죠. 바쁜 중국인 냉동식품 마니아가 늘어서 무려 25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시장을 한 3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중국은 무려 25조 원이라고 하네요. 중국은 냉동식품 시장이 5년 새 63%가 증가했다. 중국식 조리 제품이 압도적인 인기고 만두류가 판매 최고라고 하네요. 전체 41%. 주 고객층 8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 시장 초기 단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합니다. 자, 중국 냉동식품 시장 규모 보세요. 2013년에 828억 위안에서 지금은 무려 올해 추정치가 되겠죠. 1467억 위안까지 몇 배입니까 이게? 두 배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 거의 두 배가 되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냉동식품 매니아로 통하는 사람들, 일상이 바쁜 현대 중국인들 가운데 냉동식품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종류도 다양해지고 맛도 괜찮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냉동식품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 냉동식품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중국 냉동식품 시장은 크게 네 가지로 농산품, 수산품, 축산품, 조리식품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냉동 조리식품은 만두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비비고가 또 진출해야 될 텐데. 자, 냉동업계 3대 특징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HMR의 3대 특징 이렇게 뽑으셔도 좋겠네요. 현지화, 제품 다각화, 젊은 세대 공략 등을 꼽았다.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국내외 냉동업체 식품들은 중국인의 입맛에 익숙한 냉동식품들을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특히 냉동만두만 놓고 보더라도 제품군을 촘촘하게 출시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간편하게 먹거리를 즐기는 80 허우 이하 세대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왕징 지역 한인마트에서 만난 한 중국인 주부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한국 냉동식품은 포장부터 깔끔하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생각 때문에 매주 이곳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국 식품을 찾는 그런 공간인가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HMR이 자체적으로도 국내에서의 소비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더 큰 시장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중국이 되겠죠. 이쪽으로의 진출이 좀 활발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아마존 또 유통업체들에서 가장 크게 이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또 PB 상품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로서 유통공룡 아마존마저도 PB 상품을 키운다라고 하는 기사네요. 미국의 온라인 쇼핑 10%대 머물러 출판 외에 식품과 화장품까지 PB 상품을 확대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자체 생산해서 유통비도 아껴서 가격을 다운시킬 것이고 특정 브랜드에 독점 계약하기도 한다. 작년 기준 450개 PB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유통거인 아마존이 PB 상품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시장 분석 기관인 TJI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아마존은 해피밸리를 통해서 새 우유 제품을, 솔리모에서 코코넛 음료를 출시하는 등 자체 개발 브랜드를 연달아 선보였다. PB 상품이란 다른 유통업체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고유 상품으로 목적은 충성 고객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또 자체 생산 브랜드인 경우에는 유통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닌다고 하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 상품을 아마존에서만 판매하도록 독점 계약을 맺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PB 성격을 띠는 상품도 늘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 증가세도 가파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아마존이 PB 제품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높은 매출을 달성하려면 오프라인에서 수익이 필수적인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미국 소매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 비중은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비자들이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는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아마존이 오프라인 쪽에 관련된 전략도 게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는 글로벌 트렌드죠. 이거 지금 롯데 쪽 지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신세계 쪽이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뭐 마트 이런 쪽에
그다음에 백화점 쪽에 유통 쪽에서 아무튼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쪽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PB 상품에 관련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제가 이전에 취신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은 조금 더 고급화된 PB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성격이 달리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각각의 PB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PB 상품을 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35번째, 외식산업. 지난 시간에도 외식산업이 병원으로 간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곳으로 군집해 들어간다. 공항으로 간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번엔 또 하늘로 가네요. 그 메뉴 하늘 위에도 있다. BBQ가 이스타항공과 협약해서 치킨 강정으로 어찌됐건 맥주를 마시니까 치맥을 가능하게 하고요. 제주항공에서는 조스 떡볶이, 본죽은 TA항공을 뚫었다. 정말 유통망을 이렇게 뚫어버리네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기내식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하늘 위에 만찬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내식은 항공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소비자들 관심이 높은 서비스 항목이다.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각 항공사들은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내식 종류를 늘리고 품질을 높이며 하늘 위 미식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내식 시장에 다양한 외식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 BBQ가 이스타항공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에서 먹는 치킨 맛은 어떨까요?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떡볶이도 이제 비행기를 탄다라고 하네요. 제주항공과 조스떡볶이가 콜라보를 했고, 제주항공은 피그 인 더 가든과 통해서 샐러드와 착즙 주스 했고요. 보나이에프는 TA항공과 본죽 메뉴를 공급한다라고 하네요. 참 괜찮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외식업체 지원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열릴 거예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대 큰 대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고 4월 달부터는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름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채용도 열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콜라보니까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유통망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유통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과 콜라보레이션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36번째, 이것도 여러분들 보셨죠? 게임도 이제 음악처럼 스트리밍, 구글이 게임의 법칙 바꾼다라고 해서 새 플랫폼,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죠. 스타디아 연내 공개. 구글이 새로운 형태의 게임 서비스인 스트리밍 플랫폼 스타디아를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 별도의 게임기나 게임팩이 없어도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에서 플랫폼에 접속만 하면 바로 스트리밍 형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이죠. 각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 신작 부재로 침체에 빠져있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판이 열렸다는 기대와 함께 결국에 또 게임이 구글 생태계로 들어가서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게임 플랫폼 창조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스타디아는 업계에서 게임계의 넷플릭스라 불린다라는 것이죠. 비디오 게임 시장도 결국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구글의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중국 시장에 막힌 국내 게임 업계는 새로운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중국 시장이 당분간 막힌 상황에서 하이엔드 게임이 다른 루트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글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구글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계도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의미가 있지만 향후 스타디아의 입점 수수료 문제나 게임 업체들의 종속성 등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게임 업계 입장에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구글의 생태계 속으로 포섭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아시아 지역 출시 시점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오긴 하겠죠. 하지만 큰 대세의 흐름, 구독의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사 볼게요. 전 분야에서 근원적인 혁신이다. 뉴럴 프로세스를 연구 중이다는 겁니다. 자, 전 분야에서 근원적 혁신, 뉴럴 프로세스 연구 중 액면 분할로 첫 주주 총회했고요. 갤럭시 M으로 인도 시장 공략했고 할 것이고 QLED 라인업 절반을 초대형으로 갈 것이고 IM에서도 5G M&A가 이미 진행 중이다. 주주총회가 열렸거든요.
요것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삼성전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도체, TV, 스마트폰 등 핵심 사업에서 미래 산업을 선점한 기술을 개발 육성하고 근원적인 혁신을 통해서 중국 등의 추격을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나 반도체 부문에서는 향후에 AI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뉴럴 프로세서를 연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뉴럴 프로세스를 개발 중이냐는 질문에 삼성종합기술원에서 NPU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GPU 등을 AI에 활용하지만 향후에는 NPU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죠. 자, 올해 부분별 사업 전략 요것은 캡처하시죠.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3세대 10나노급 D램 등 초격차 유지 나왔죠. 이건 기사가. 그 다음에 NPU 중장기 연구, 평택 2라인 중국 시안 2라인 양산 박차. 자, C는 인공지능 8K TV 65에서 98인치 등 대형 라인업 구축하고요. 초미세 마이크로 LED 탑재된 TV를 출시한다. IM 쪽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 도입한다. 갤럭시 S10에 나왔죠. 5G 장비 단말기 시장 주도권 확보. 5G 세계 최초로 이제 오픈하죠. 그 다음에 인도 등의 신흥시장에 공략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삼성의 주주총회 때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NPU는 여기 나왔습니다. 자, NPU는 AI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세서로 인간의 뇌 신경망을 본떠서 만들어진다. 자, 머신러닝을 위한 AI를 구동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배터리 효율도 높은 인간의 뇌와 닮은 NPU가 필요한데 삼성이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AI에 활용되고 있는 GPU가 비교적 덜 복잡한 연산을 동시에 많이 처리하는데 NPU는 복잡한 연산 학습, 추론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픽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번째 현대 모비스 갈게요. 러시아판 구글과 자율주행 동맹이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러시아판 구글과 동맹 이제 다 동맹 맺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독자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젠 다 동맹입니다. 내년 현지서 로보택시 서비스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천억 원을 자율주행 핵심 기술 확보에 투자하기로 한 현대모비스가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를 첫 해외 파트너로 선택했다. 어떤 회사냐? 얀덱스는 러시아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 최대 ICT 기업이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한다면 러시아에서는 얀덱스가 주도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얀덱스와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래서 얀덱스랑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 제작하고 성능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인차 플랫폼은 21일 출시하는 신형 소나타를 기반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검증을 끝낸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러시아 전역에 걸쳐서 최대 100대까지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사업성 검토하고 점차 글로벌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센서, 제어기를 공급하고 차량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요. 얀덱스는 자율주행 플랫폼의 AI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뒤에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중인 로보택시를 통해 실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을 위한 그쪽 전장 쪽을 위한 움직임으로써 러시아판 구글을 선택했다라는 내용 한번 보시죠. 39번째 바이오 산업이죠. 바이오 산업이 화장품이라든지 유산균 등 부대 사업을 본업만큼 키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시죠. 자, 메디포스트는 하나투어 합작해서 면세점 셀리노를 설립해서 면세점 채널을 확보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메디톡스는 유산균 시장 진출하고요. 파미셀은 미용 OEM 시장 개척한다고 하네요. 요 가운데 보이시죠? 화장품 건강기능식 키우는 바이오 기업 메디포스트는 하나투어 합작사 셀리노를 설립해서 면세점 채널을 확보한다. 파미셀은 자체 브랜드 외에 OEM으로 국내에 판매를 확대한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에스트라의 필러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메디톡스 올 초에 숙취 해소 유산균의 특허 제품 카네 아침 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 제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타사와 합작사를 세우거나 인수합병을 위해 덩치를 키우려고
한편 판매 채널을 다양화해서 본업 못지않게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장기간에 걸친 신약 임상 개발 비용을 대기 위해 이 같은 부대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화장품 및 건기식 시장 자체가 확 커지면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각각의 업체 내용들이니까 바이오 쪽 관심 있으신 분 셀트리온도 지금 채용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꼭 픽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39번째, 아니구죠. 40번째 홈쇼핑 산업 할게요. TV 홈쇼핑 시청자는 줄고 송출 수수료는 늘어서 고전이다. 자, 4개사 영업이익 일제히 감소네요. 모바일 콘텐츠 강화로 대응한다. 이 전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GS, 그 다음에 CJ, 현대, 롯데 다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왜? 송출 수수료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T커머스 채널과의 경쟁 심화. 또 사람들이 TV를 안 보니까 지난해 홈쇼핑 4사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무엇이냐? 송출 수수료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송출 수수료란 홈쇼핑이 채널의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케이블, 위성, 그 다음에 IPTV 등 방송 사업자에 지불하는 수수료고요. 여러분들 그 TV 트시면 앞선 채널 있잖아요. 즉 한 자리 채널이라든지 우리가 0번에서부터 봤을 때 그 앞에 채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송출 수수료가 비싸겠죠. 그거에 대한 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TV 시청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역시 아까랑 아마존과 똑같죠. 자체 브랜드로 상품을 강화하겠다. 모바일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업계는 최근 5에서 6년간 특정 홈쇼핑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해 홈쇼핑 4사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상품 대다수가 단독 PB 상품이었음을 고려하면 시장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또 홈쇼핑 방송 자체를 재밌게 만들거나 콘텐츠 소비와 쇼핑의 경계를 허물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라고 해서 홈쇼핑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제가 오늘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롯데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41번째 기사 볼게요. 이마트24 기사네요. 편의점에서 희귀 와인도 산다. O2O를 실험하는 신세계의 모습입니다. 편의점서 희귀 와인도 산다. 이마트24 모바일로 예약을 하고 편의점에서 픽업하는 O2O 실험을 한다.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점포를 연결하는 O2O 매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영역에서 빠져있던 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실험이 등장했다. 온라인으로 술 못 사거든요. 술을 예약 구매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픽업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까지 주류는 대면으로만 판매했다. 타 품목과 달리 구매자가 성인인지 인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매점을 운영하는 대형 와인 수입 업체나 백화점 매장도 온라인으로 술을 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술을 팔 수 있게 된다는 점. 이마트24가 전국에 3,500개 편의점 점포를 활용하면 고객이 와인을 픽업할 수 있는 매장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신세계 L&B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가져가는 통로로서 이마트24를 생각한 거네요. 이마트24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점포를 주류 카테고리 킬러로 정하고 주류 상품을 확대해 왔다라고 하네요. 온라인에 주지 못하는 경험을 오프라인 점포가 제공하고 오프라인 점포가 갖는 시공간 제약을 온라인이 보완하는 O2O 매장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이다라고 해서 롯데하이마트, 한샘 그리고 올리브영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안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토론 면접 이슈입니다. 이건 찬반이 나왔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겠죠.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찬반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조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사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에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라는 정반대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찬석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배분해야 된다. 그래야 정당들이 정책 경쟁에 몰두한다라는 말이고요.
반대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정치 문화와 윤리 개선이 우선이지 금권 파벌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슈 토론은 무조건 픽해 놓으셔야 되죠.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토론 면접 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만 여러분들 좀 파악해 놓으시고요. 찬반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스크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3번째, 자동차 산업 어렵다는 얘기죠. 글로벌 미래 차 경쟁, 공장 폐쇄, 감원 칼바람 이제 시작이다. 자,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은 글로벌 차 산업. 미래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합종연행, 구조조정, 글로벌 생산 거점 폐쇄에 잇따라 내연기관차 규제도 거세져서 현대차도 인력 감축은 못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볼 수 있나요? 글로벌 구조조정 칼바람 막 올린 완성차 업계에서 폭스바겐, 도요타, 르노니산, 제규어 랜드로버, 그 다음에 GM, 현대기아차, 혼다, 스즈키 등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으로 소멸되는 부품 규모가 엔진은 그래도 6,900이니까 뭐 100% 소멸한다는 거죠. 전장품은 70%, 그 다음에 구동 전달 37%, 기타 0% 등. 야, 엔진이 이제 필요 없게 되잖아요. 전기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차 업계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번째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중국에서 워낙에 좀 힘드니까 포스트 차이나 다음 시장은 어디냐? 인도 시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도 시장을 못 잡으면 끝장난다. 곧비죄는 현대차. 백척간도 현대차.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거점을 재배치한다. 중국이 지고 인도가 기회의 땅으로 현대기아차 올 100만 대 생산. 공유차 서비스에도 최대 투자. 미래차 개발 R&D에 올인한다. 5년간 45조 원 쏟아 주도권을 확보한다. 글로벌 차업계 생존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표를 또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5년간 투자 계획해서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현대기아차 인도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용에 나와 있고요. 중국과 인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판매 대수도 나와 있습니다. 백척간도에 섰다. 포스트 차이나 시장 확보만에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현대기아차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격변의 풍랑 속에서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생산 거점 이동, 미래차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등 근본적 변화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쪽이 좀 어려우니까 인도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좀 볼게요. 인도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인도 카쉐어링 운영업체인 레브와 제휴해서 현지 카쉐어링, 렌터카, 차량 구독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도 최대 차량 호텔 서비스 기업 올라에 총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등 인도 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현대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토론 면접 이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미세먼지의 원인도 모른 채 경유차만 규제하는 건 임시 변통이다라고 해서 문길주 UST 총장 카이스트 세미나에서 일침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원인 규명 노력 없이 정부는 이산화황 감축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장 규제 등 배출 저감 정책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걸 악취로만 취급해서 단속을 등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질 향상 연구에 치중 말고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걸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물질인 황산염과 암모니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제거 노력이 빠져있는 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의 중간에 보시듯이 경유차 제한 등 임시변통격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 아니면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충분히 토론 면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아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46번째 기사입니다. 기업 KB 하나은행이네요. 디지털 글로벌화로 리딩뱅크 도약. 은행장이 바뀌었죠. 지성규 신임 KEB 하나은행장.
디지털이란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라고 해서요. 지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디지털 글로벌을 강조하며 KB 하나은행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네요. 실천 과제만 좀 볼게요.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보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글로벌 현지화 경영과 국내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뱅크로 도약하겠다. 손님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하는 손님 행복은행 정신 계승 발전하겠고 직원이 원하는 최고의 일태 등 4가지를 제시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은행은 상반기 때 소식이 아직 없죠. 하반기를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반도체, 그 다음에 대중무역이 부진해서 넉 달째 역주행이다. 이달 20일까지 4.9%가 감소했다. 반도체는 마이너스 25%, 중국 수출도 마이너스 12%. 하반기 반등도 먹구름이다 라고 해서 월별 수출 증감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긴 하죠. 물론 2월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3월의 품목별 수출 증감률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선박과 승용차, 자동차 부품만 제외하면 또 다 마이너스네요. 반도체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수출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거고요. 이래서 21일 수출은 선박이 모처럼 증가세로 돌아섰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도 늘었지만 반도체가 대폭 감소, 석유 제품, 무선통신기기 등도 줄줄이 줄면서 전체 수출 마이너스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반도체는 당분간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반등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국 시장 특성상 수출 추락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미국 대만도 수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일본과 유럽연합, 베트남 등에서 줄줄이 부진했다.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지 못하네요. 자, 48번째 기사 삼성전자 다들 보셨죠? D램 기술량에 또 넘었다. 초격차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3세대 10나노 D램 개발. 웨이퍼당 칩 생산이 20%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속도와 전력 효율도 개선됐고 올 하반기에 양산 돌입하는 삼성전자 초격차 강화를 얘기해 줄 수 있는 D램. 워낙에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보시죠. 키워드입니다. 최고의 혁신 기업. 이거는 그냥 한번 좀 가져가 볼게요. 보스턴 컨설팅이 선정했습니다. 1위가 어디냐면 1위가 바로 구글이라고 하네요. 2위가 아마존, 그 다음에 3위가 애플이네요. 4위가 MS, 5위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넷플릭스, IBM, 페이스북, 테슬라, 아디다스가 6에서 10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18위에 올랐고요. 쭉쭉쭉쭉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삼성이 5위, 대단한 기업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LGU 플러스, 제가 구글에 게임 스트리밍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LGU 플이 이번에 클라우드 게임 독점 공급이라고 하네요. LG는 콘텐츠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5G에서 IPTV, 5G 폰 고객 대상으로 해서 배그, 포트나이트 등 게임 500종을 월 1만원 선에 화웨이랑 넷플릭스에 이어서 엔비디아 손잡고 또 파격. 야, 이거 사고 좀 치겠는데요. LG 플러스가 그래픽카드 전문업체 엔비디아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단독으로 출시한다. 자, 넷플릭스와 IPTV 분야 단독 제휴를 맺은 LG 플러스가 이번에는 엔비디아랑 손잡고 게임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한다.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다운로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확보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LG 우플은 특정 수준의 이상 인터넷 속도를 필요로 하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서 지포스 나우가 5G 유선 고객과 무선 고객에게 소구력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품질의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포스 나우 주요 서버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엔비디아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5G 서비스의 킬러 콘텐츠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VR과 AR, 스트리밍 게임을 꼽고 5G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구글과 버라이즌과 협업을 확대하며 콘텐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동통신사들 LG, 우플, SKT, KT가 각각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는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마이스 산업, 엠베서더 호텔이랑 카카오가 마이스 산업에 진출한다고 한 그런 기사입니다. 원스톱 플랫폼 커넥코를 출범했다고 해요. 국내 최초로 마이스 산업 각 분야를 결합시키는 플랫폼이 출범됐다고 합니다. 마이스가 뭐냐면 전시, 컨벤션, 관광, 이벤트, 의전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토탈로 마이스 산업이 국제 컨퍼런스나 포럼 등을 열어야 하는 단체가 전시장, 물품 공급 업체, 케이터링 업체 등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돼서 번거로운 구조로 이루어졌다. 커네코가 이런 간극을 메워서 여러 단체가 원스톱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돕고 중소업체들도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 오랜만에 희소식이 들어왔죠. 자, 미국의 마이크론 감산 희소식으로 힘실리는 2분기 반도체 바닥론. 참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반도체 전문가 5인 긴급 진단했다. 마이크론, D램 등 5% 감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급등했고 하반기 IT사 수요 회복 불확실, 주가 코스피 대비 2배 올라 부담, 약달러 수급은 호조라고 했는데 일단 마이크론 기습적인 생산 축소 소식에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또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한 소식에 따라서 그래서 역시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는 그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LG전자 구강모의 포부 혁신이죠. 그래서 LG 어워즈에서 경영 메시지 R&D 혁신 과감한 도전을 해서 어떤 거냐? 바로 CES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죠. 롤러블 TV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또 이런 가전회사, ICT 회사, IT 회사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혁신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장의 주요 경영 메시지인데 외부 인재 영입해서 순혈주의를 탈피하겠다. 직원 임원들과 격이 없는 소통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책임 경영하겠다. 고객 가치 위한 R&D 혁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빨리 LG전자가 다른 데보다 LG전자가 좀 채용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네요. 빨리 하루빨리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하이닉스 역시 본원적 경쟁력 강화 노력이다라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대표님이. 자, 반도체 역사상 유례없는 지난 2년간의 호황기가 지났고 올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메모리 수요 둔화 등 어려운 사업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럴수록 본원적 경쟁력 강화, 이게 초격차가 아닌 거죠. D램은 10나노급 제품 양산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공정 미세와 수율 향상을 통해 원가 절감에 힘쏟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관련된 내용 파악하시죠.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산업, 빈상가 늘어나자 한두 달짜리 단기 임대가 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로수길이나 강남역 등 상권에서 팝업 스토어 월단위 입주, 짧게는 1, 2주까지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 10년의 부담을 덜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없이 집중 사용할 수 있어서 명동 등도 단기 임대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 지원하시는 분들, 건설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방식 말고도 이런 단계적인 방식을 좀 생각할 수 있다. 시장에 좀 유연하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체 기사를 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총 55개의 기사를 1부와 2부에 나눠서 봤는데 좀 굉장히 많네요. 아무튼 오늘도 신남은 이렇게 좀 더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기사들을 접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기사, 면접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사를 위주로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